내일 밤부터 LA 카운티 내 식당에서 야외 영업이 금지되는 가운데 가주 요식업협회는 야외 영업 금지 조처 시행을 막기 위해 법적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LA 시의회는 오늘 식당 야외 영업 금지 조처를 철회해달라는 긴급 결의안을 채택했지만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 측은 예정대로 야외 영업 금지 조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의심될 때의 격리 기간을 현재 14일에서 7일에서 10일로 단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LA 당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모든 여행객을 대상으로 사실상 2주 격리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 조치를 취했습니다. 바브라 페로 LA 카운티 보건국장이 오늘 선별적인 자택 대피 명령 권고안을 선보였습니다. 미국에서 11월이 시작된 이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신규 감염자가 310만 명 이상 나오는 등 코로나19가 계속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남가주 지역 한인 밀집지 쇼핑몰이나 마켓 등 주차장에서 여행객을 가장해 현금을 뜯어내는 수법에 소액 사기가 성행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3만 고지를 넘어서고 나스닥 지수도 12,000을 돌파하면서 뉴욕 증시가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했습니다. 연방총무청이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 인수 절차에 협력하기로 하면서 바이든 인수위원회는 풍부한 자금과 인력, 시설 등 정부 자원을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연방총무청으로부터 승자로 확정받아 필요한 지원을 받기 시작하면서 정권 인수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지지층 절반이 2024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표를 던질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악관 비밀경호국이 트럼프 대통령 퇴임 이후 거주지에 대한 경호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무부가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3개월여 만에 3단계 여행 재고에서 2단계 강화된 주의로 한 단계 낮췄습니다. LA 지역 내일도 맑겠습니다. LA 지역의 내일 낮 최고 기온 67도, 밤 최저 기온 49도입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한국행 특가, 건강검진 패키지, 안심 여행상품 추천에 항공권과 에어팟 추첨 기회까지 드리는 아시아나 항공 제공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희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균우입니다. 2020년 11월 24일 화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입니다. 일부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11월이 시작된 이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신규 환자가 310만 명 이상 나오는 등 코로나19가 계속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CNN 방송에 따르면 11월 들어 미국에서 310만 명이 넘는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나오며 1개월 기준으로 가장 많은 환자가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직 11월이 일주일가량 남은 만큼 한 달간 신규 환자가 400만 명을 넘어설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도 16만 9,190명의 신규 환자가 나왔습니다. 주말을 보낸 뒤 통상 새 환자가 많지 않은 월요일의 수치로는 가장 높은 것입니다. 최근 7일간의 하루 평균 신규 환자도 17만 2,118명으로 집계되며 팬데믹 사태 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7일간의 총 신규 환자 수는 120만 명을 넘었습니다. 주별로 보면 30개 주에서 최근 일주일간의 하루 평균 신규 환자가 그 전주보다 10% 이상 상승했습니다. 감소한 주는 사우스다코타, 네브래스카, 아이오와, 테네시주 등 4곳뿐이었습니다. 인구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일주일 새 신규 환자가 43%나 증가했습니다. 이 주에서는 지난 21일 코로나19 사태 후 가장 많은 15,685명의 신규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또 최근 2주 새 입원 환자는 77%, 중환자실 입실자는 55% 증가했습니다. 한편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추수감사절에 가족, 친지 방문을 재고하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이미 추수감사절에 여행을 가지 말라고 권고했음에도 여전히 많은 미국인은 항공기, 자동차 등을 이용해 가족과 친척을 찾고 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워싱턴 포스트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우리는 지금 가을 한복판에서 매우 가파른 환자의 증가를 겪고 있다며 이번 주에 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일은 집안에서 가족들과의 활동만으로 활동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을 다음 달 10일 이후 곧장 배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앨릭스 에이자 미 보건복지부 장관이 오늘 밝혔습니다. 에이자 장관은 오늘 미국 행정부의 코로나19 백신 개발 프로젝트인 초고속 작전 브리핑에서 모든 게 잘 진행되면 우리는 12월 10일 이후 곧장 백신을 배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2월 10일은 식의약품에 대한 심사, 승인 등의 권한을 가진 복지부 산하 식품의약국 FDA의 백신, 생물의약품 자문위원회
위원회가 회의를 열고 제약사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신청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심사하는 날입니다. A자 장관은 우리는 FDA 승인 후 24시간 이내에 64개 관할구역 전체에 백신을 배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러고 나면 백신이 도착하는 대로 접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64개 관할구역은 미국 50개 주와 미국령 사모아, 괌, 북마리아나 제도, 푸에르토리코 등 5개 미국령, 시카고와 휴스턴, LA 카운티, 뉴욕시, 필라델피아, 워싱턴 DC 등 6개 도시 등을 일컫습니다. A자 장관은 우리가 선택한 민간 부문 파트너 중 하나인 CBS 헬스는 FDA 승인이 떨어진 지 48시간 이내에 최우선 순위 집단 중 하나인 요양시설 입소자들에게 백신을 접종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바바라 페러 LA 카운티 보건국장이 오늘 선별적인 자택 대피 명령 권고안을 선보였습니다. 코로나 확산세를 누그러뜨리기 가이드라인으로 언제부터 시행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페러 국장이 선보인 권고안에 따르면 오피스 사무실이나 도박장, 클럽, 술집 등 비필수 사업장은 영업을 금지하고 야외 소매 영업에 대해서는 마스크를 착용할 의무할 상황에서 인원을 50% 감축하고 필수 소매 영업장에서는 수용 인원을 35%로 비필수 소매 영업장에서는 수용 인원을 20%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K-12 스쿨과 대학, 데이케어와 데이캠프, 차일드케어, 도서관은 현재 가이드라인 하에서 운영하고 해안가와 산책로 공원은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두기를 준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필수 활동 이외에는 외출을 삼가하는 주정부의 야간 통금령을 준수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의심될 때 격리 기간을 현재 14일에서 7일에서 10일로 단축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날 CDC가 코로나19 격리를 단축하는 권고안을 마무리하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 기간이 권고 격리 기간을 7일에서 10일 사이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CDC는 또 코로나19 검사를 권고에 포함시켜 코로나19의 음성인지를 확인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이 나온다면 그 이후 코로나19가 발병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는 판단에서입니다. CDC는 현재 코로나19 환자에 노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 2주간 격리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잠복기를 감안해 감염 이후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의 시간을 계산해 결정한 것입니다. CDC 관계자는 현재 CDC가 정확한 격리 기간과 격리를 끝낼 때 어떤 유형의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할지를 논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LA 당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모든 여행객을 대상으로 사실상 2주 격리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 조치를 취했습니다. LA시는 국제공항과 철도역 등을 통해 들어오는 모든 미국민과 다른 나라 여행객을 대상으로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발동한 여행 경보를 인정하는 자필 서명서를 제출하도록 했다고 A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여행 경보는 방문객에게 2주 자가 격리를 강력히 권고하고 있으며 LA시는 자필 서명서 제출까지 의무화함으로써 사실상 강제 규정 효과를 내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LA 방문객은 앞으로 공항과 역에 도착하기 전후로 코로나 여행 경보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이를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500 벌금이 부과됩니다. 에릭 가세티 LA 시장은 현재 코로나19 확산 사태는 어느 때보다 위험하다며 여행객들에게 방역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LA 카운티의 지난 23일 기준 하루 신규 환자는 6,124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코로나 3차 대유행을 맞아 확산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는 양상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가장 많은 환자가 발생한 LA 카운티의 누적 확진자는 37만여 명, 사망자는 7,400여 명입니다. 내일 밤부터 LA 카운티 내 식당에서 야외 영업이 금지되는 가운데 가주 요식업협회는 야외 영업 금지 조처 시행을 막기 위해 법적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LA 시의회는 오늘 식당 야외 영업 금지 조처를 철회해달라는 긴급 결의안을 채택했지만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 측은 예정대로 야외 영업 금지 조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정현호 기자입니다. LA 카운티 내 식당의 야외 영업 금지 조처 시행을 막기 위한 민간 차원의 시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요식업협회는 LA 카운티 보건국의 식당 야외 영업 금지 조처 시행을 막기 위해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요식업협회 측은 LA 카운티 보건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에 야외 영업 금지 조처 시행을 중단시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이 요청을 기각했지만 요식업협회 측은 계속해서 법적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의지입니다. 요식업협회는 소장에서 보건국이 유독 요식업계만 겨냥해 영업 제한 조처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며 이로 인해 수많은 요식업계 종사자들이 연말 할러데이 시즌에 일자리를 잃고 거리로 내몰리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증가세가 식당의 야외 영업과 관계가 있다는 과학적인 증거를 제시하라고도 했습니다. LA시 의회는 24일 식당에서 야외 영업마저 금지하는 조처가 업주들에게 너무 가혹한 처사라고 보고 LA시 의회 차원에서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에 이번 조처를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하는 긴급 결의안을 11대 3으로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24일 열린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 표결에서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예정대로 25일 밤 10시부터 식당의 야외 영업을 금지토록 하는 조처를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캐서린 바저 슈퍼바이저와 제니스 한 슈퍼바이저는 식당에서 계속해서 야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다른 3명의 슈퍼바이저들은 손님들이 식사하는 동안 마스크를 벗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 위험을 높이고 있다며 예정대로 야외 영업을 금지토록 하는 데 표를 던졌습니다. 이에 따라 예정대로 25일 수요일 밤 10시부터 LA 카운티 내 식당에서는 투고와 딜리버리만 허용됩니다. 카운티와 별도로 시정부 차원의 보건국에 있는 롱비치시도 25일 밤부터 식당의 야외 영업을 금지한다는 계획입니다. 역시 시정부 차원에서 보건국이 따로 있는 패사디나시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야외 영업 금지 조처를 내리지 않은 상태로 신규 1일 확진자 수 추이를 좀 더 지켜본 후에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한인은행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에 따라 언택트 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고객들에 적극 권장하면서 대안으로 인터넷과 모바일 등 디지털 뱅킹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인은행들은 지점을 방문하는 고객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입장하는 고객 수를 제한하는 등 정부의 방역 조치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인은행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활동 제한이 본격화된 지난 3월 이후 대다수 지점의 토요일 영업을 중단하고 주중 영업시간도 줄였습니다. 대신 한인은행들은 지점 방문 대신 고객들에게 집에 컴퓨터를 이용한 인터넷 뱅킹이나 스마트폰의 은행 앱을 통한 모바일 뱅킹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실제로 인터넷, 모바일 뱅킹을 이용하는 고객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인은행들은 특히 모바일 뱅킹의 기능을 경쟁적으로 강화,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뱅커오프와 한미은행 등의 경우 최근 모바일 앱을 업데이트하고 기능과 보안을 강화했습니다. 한인은행들은 인터넷, 모바일 뱅킹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대다수 고객의 경우 지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일상적인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는 수준이 됐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남가주 지역 한인 밀집지 쇼핑몰이나 마켓 등 주차장에서 여행객을 가장해 한인들에게 접근해 돈을 빌려달라고 호소하며 은근슬쩍 현금을 뜯어내는 수법에 소액 사기가 성행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지난 21일 오후 7시경 부에나팍 지역의 한 한인 마켓에 들렸던 한인 A씨는 마켓 주차장에서 접근해온 한 외국인 커플에게 현금 사기 피해를 당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이들 커플은 A씨에게 텍사스에서 잠시 LA에 들른 여행객인데 지갑을 잃어버려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고 호소했습니다. 이들은 A씨에게 자신들이 차고 있던 고가의 시계와 금목걸이, 팔찌 등을 건네며 텍사스에 돌아갈 수 있게 현금을 빌려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A씨는 결국 텍사스에 어린아이를 두고 왔다는 커플의 간곡한 사정에 마음이 흔들려 현금 $700를 빌려줬지만 다음 날 금은방에 가보니 부부로부터 받은 금목걸이, 팔찌는 모두 가짜였고 이 커플은 당연히 연락이 끊겼습니다. 다른 분들은 저처럼 선심 쓰다 억울하게 당하는 일이 없길 바라는 마음이라며 미주 한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해당 내용이 담긴 글을 게재했고 해당 글에는 100개의 댓글이 달렸으며 일부 네티즌들은 과거 자신도 비슷한 사기를 당했다고 토로했습니다. 이처럼 남가주 곳곳에서 선의를 악용한 현금 편취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특히 아시안들은 정에 약해 돈을 빌려주는 경향이 잦아 용의자들의 주요 타겟이 되곤 한다며 길거리에서 모르는 사람이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면 의심을 해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인 부부가 귀갓길에 발생한 로컬 도로 교통사고로 동시에 목숨을 잃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과 검시국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에 세리토스 지역 카메이타 로드와 비치 스트릿의 교차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세리토스에 거주하는 한인 황득엽 씨와 부인 황선현 씨가 타고 있는 도요타 시에나 벤 차량이
캐딜락 에스켈레이드 대형 SUV와 부딪히면서 이들 부부가 그 충격으로 중상을 입었습니다. LA 카운티 검시국에 따르면 부인 황 씨는 사고 현장에서 숨졌고 남편 황 씨는 긴급 출동한 구급 차량에 실려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병원에서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은 이날 사고 원인 등 상세한 경위를 현재 조사 중입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주변에서는 황 씨 부부가 두 딸을 남겨두고 참변을 당해 안타까움을 금하지 못하고 있고 특히 온라인 모금 사이트 고펀드미닷컴에서는 지난 22일 황 씨 부부의 남겨진 두 딸을 돕기 위한 계정이 개설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올 들어 LA에서 ATM, 현금 자동 입출금기 관련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인타운 지역이 이 같은 범죄에 가장 많이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ATM에서 현금을 찾는 주민들을 상대로 한 강도 행각과 신분도용 범죄 등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한인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범죄 통계 분석 사이트 크로스타운은 LA에서 코로나19 상황 속 ATM 관련 범죄도 증가했는데 이는 경제 혼란의 징후가 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크로스타운에 따르면 LA 경찰국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 1월 1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시저녁에서 들어온 ATM 관련 범죄 신고가 총 102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60건 과 비교해 무려 70%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는 것입니다. 올해 LA 한인타운 지역에서도 ATM 관련 범죄가 총 6건이 보고됐는데 이는 벤나이스와 함께 LA 네이버후드 지역 중 가장 많은 것입니다. 경선 없이 무투표 당선된 LA 한인회장 선거를 둘러싸고 당선자와 후보들 사이에서 진실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은 기자입니다. 단독 출마로 35대 LA 한인회장 선거에 무투표 당선된 제임스 안 전 이사가 24일 서면을 통해 자신의 선거 활동을 둘러싸고 제기된 의혹이 모두 헛소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안 당선자는 한인회장 선거 후보 등록 기간 동안 LA 한인회와 결탁한 적이 없으며 선관위 위원으로 활동한 기간이 한인회장 선거 일정과 겹치지 않아 한인회장 출마에 결격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인회 이사로 활동하면서 코로나 팬데믹 속 한인들의 EDD 신청을 도우면서 얻은 한인 정보를 한인회장 선거 캠페인에 사용한 적이 없으며 자신이 이미 선거 캠페인을 위해 5,000명의 유권자들을 이미 확보해 놓았다는 데이빗 최 전 수석 부회장의 주장을 왜곡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5,000명의 유권자는 자신이 목표치로 언급한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문제가 된 한인회 유튜브 채널 카플라TV를 통한 기금 모금 활동은 중간에 한인회의 제지를 받고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찬용 변호사는 24일 사무실에서 관련 브리핑을 갖고 한인회장 선거에 문제를 제기하는 주민 수백 명의 서명을 받아놓았다며 이번 선거에 불출마한 후보들과 함께 LA 한인회와 선관위를 대상으로 선거 원천 무효 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며 다음 주경 소장이 준비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이어서 미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첫 내각 및 백악관 주요 직책 인선은 트럼프 대통령 시대로부터 급선회하겠다는 강력한 신호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이 지명한 안보 및 외교 분야 관료의 면면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과 반대로 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CNN 방송에 따르면 이번 인선을 트럼피즘에 대한 근본적인 거부로 규정하고 정치적 명망보다 전문성을 중시하고 다양성을 우선시했다고 평했습니다. 기성 정치권의 아웃사이더로 등장한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 경험이 거의 없는 외부 인사와 측근을 대거 기용했지만 바이든 당선인은 풍부한 경험을 갖춘 직업 관료와 전문가를 중용한다는 것입니다. 국무부 장관에 지명된 토니 블링컨이나 국토안보부 장관에 지명된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는 누구나 아는 이름이지만 아니지만 모두 자신이 말을 부처해서 폭넓은 경험을 갖췄다고 CNN은 전하고 있습니다. 존 케리 전 국무장관을 기후특사로 임명한 것도 지구온난화를 거짓말로 규정하고 미국을 파리 기후협약에서 탈퇴시킨 기후변화 부정론자 트럼프 대통령과의 확연한 결별이라고 CNN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앞서 비서실장 등 백악관 주요 인사 낙점은 발표했지만 내각 발표는 전날 처음 이뤄졌습니다. 이 외교안보 분야를 첫 대상으로 삼은 것도 그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는지를 보여준다고 언론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트럼프의 외교 정책을 비판하면서 동맹과의 관계 복원을 통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회복을 강조해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연방 총무청으로부터 승자로 확정받아 필요한 지원을 받기 시작하면서 정권 인수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기자회견을 열고 첫 조각 인사들을 직접 소개했으며 최대 경합주인 펜실베니아와 네바다가 승리를 인증하면서 합법적인 당선인 신분을 사실상 굳혔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AP통신은 민주당 소속인 톰 울프 펜실베이니아 주지사가 트윗을 통해 주 국무부가 대선 결과를 인증했음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울프 주지사는 연방법의 요구에 따라 바이든을 위한 선거인단 임명부 확인증에 서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대선의 최대 경합주인 펜실베니아에는 전체 558명 가운데 20명의 선거인단이 걸려 있습니다. 6명이 걸려있는 네바다주 대법원도 최종 개표 결과를 승인하며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를 공식화했습니다. 앞서 경합주인 조지아와 미시간주도 바이든 승리 개표 결과 인증을 마쳤습니다. 이에 따라 바이든 당선인은 합법적인 당선인 신분을 거의 굳혔습니다. 당선인 인수위는 연방 총무청의 승자 확정 직후 곧바로 홈페이지 주소를 정부 기관에 맞게 바꿨습니다. 바이든 당선인도 트위터에 새 주소를 알리며 정권 인수 작업이 공식적으로 시작됐음을 확인했습니다. 백악관을 비롯한 각 부처도 정권 인수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마크 메도스 백악관 비서실장이 직원들과 각 기관에 이메일을 보내 정권 이양 작업이 공식적으로 진행된다고 알렸고 국방부도 성명을 통해 이를 확인했습니다. 바이든 인수위는 공식 정권 인수 개시로 630만 달러, 우리 돈으로 70억 원가량의 연방 자금을 지원받는 것은 물론 각 부처와 기관에 대한 접근권과 업무 공간도 제공받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당선인은 현지 시각 어제 발표한 차기 외교안보 진용 인사들을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직접 소개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동맹을 강화하겠다며 자신의 외교안보팀이 세계를 이끌 준비가 돼 있고 미국이 태평양과 대서양에서 글로벌 리더십의 역할을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내정자 등은 바이든 당선인과의 인연과 향후 포부 등을 밝혔습니다. 미국 ABC 방송이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는데요. 백악관 비밀경호국 요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겨울 백악관으로 불리는 마러라고 리조트가 위치한 플로리다주 판비치에 재배치될 의향이 있는지 질문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비밀경호국 마이애미 사무소도 마러라고 리조트에 대한 물리적 증언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1월 퇴임 이후 판비치로 거처를 옮길 경우를 대비한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국무부가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3개월여 만에 3단계 여행 재고에서 2단계 강화된 주의로 한 단계 낮췄습니다. 한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국가별 검토를 통해 여행 경보를 하향 조정해도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오늘 국무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가 어제자로 2단계인 강화된 주의로 한 단계 내려졌습니다. 미국 국민에 대한 국무부의 여행 경보는 4단계로 나뉘는데 일반적 사전 주의, 강화된 주의, 여행 재고, 여행 금지 순입니다. 국무부는 한국이 항공 등 대부분의 교통수단 운행과 학교 및 돌봄시설 등의 운행을 재개했다면서 또 다른 진전 사항들도 한국에서 보고된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도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2단계로 발령했습니다. CDC 홈페이지에 따르면 국가별 코로나19 위험 수준을 4단계 아주 높음, 3단계 높음, 2단계 중간, 1단계 낮음으로 나누는데 한국은 2단계 중간에 해당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이 이뤄지는 등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지만 미국 정부의 이번 여행경보 하향 조정은 국가별 상황에 대한 검토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국무부 여행경보상 중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3단계 여행 재고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4단계인 여행 금지인데 체포, 구금 우려에 지난 8월 코로나19가 추가된 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지난 2월 말 대구에 한해 여행 경보를 4단계인 여행 금지로 격상하고 한국의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3단계 여행 재고를 유지했었습니다. 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한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미국 최고 권위 음악상인 그래미 어워즈 후보에 올랐습니다. 국내 클래식이나 국악 관계자가 그래미 후보에 오르거나 수상한 적은 있었지만 한국 대중음악의 후보 지명은 사상 처음입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그래미 어워즈를 주관하는 미국 레코딩 아카데미는 한국 시간 오늘 새벽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를 제63회 그래미 어워즈 베스트 팝 듀오 그룹 퍼포먼스 부문 후보로 발표했습니다. 2012년 신설된 이 부문은 듀오 또는 그룹, 컬래버레이션 형태로 팝 보컬이나 연주 퍼포먼스에서 뛰어난 예술적 성취를 거둔 음악인에게 수여합니다. 4대 본상이 아니라 장르 부문에 해당하지만 그래미의 중요한 부문 가운데 하나로 꼽히며 그동안 아시아권 가수가 후보에 오른 적은 없었습니다. 이번에 후보로 오른 다이너마이트는 방탄소년단이 8월 21일 발매한 디스코 팝 장르의 싱글 앨범으로 한국 대중음악 사상 처음으로 미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 1위에 오르며 이미 역사적 기록을 쓴 곡입니다. 방탄소년단은 3년 연속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 수상, 빌보드 뮤직 어워즈는 4년 연속 수상해 그래미에서도 상을 받으면 그랜드 슬램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미 어워즈는 가수, 프로듀서, 평론가 등 음악 전문가 단체 레코딩 아카데미가 1959년부터 매년 개최하는 시상식으로 미국 음악상 가운데 최고 영예의 상으로 꼽힙니다. 대중투표 방식의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 차트 성적을 기반으로 하는 빌보드 뮤직 어워즈와 달리 그래미 어워즈는 음악성에 초점을 맞춰 후보와 수상자를 선정해 후보에 오르는 것만으로도 평가를 받습니다. 수상자는 아카데미 회원들의 최종 투표로 결정되며 수상자는 내년 1월 30일에 개최되는 시상식에서 발표됩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 활동 종료를 발표했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오늘 다시 열립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속개되는 추천위 회의와 여당이 추진하는 법 개정 심사 소위가 동시에 열리는 만큼 회의 결과에 따라 공수처 출범이 중대 갈림길에 놓일 것으로 보입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가 활동 종료를 발표한 지 일주일 만에 오늘 오후 2시 회의를 재개합니다. 민주당은 야당 측 추천위원들이 거부권을 악용해 지금까지 결과를 내지 못했다며 오늘 회의에선 문제가 풀리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야당 측 추천위원들이 반대해도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공수처법 개정도 진행하겠다고 거듭 압박했습니다. 우리는 우리대로 공수처법 개선의 절차를 진행해야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공수처가 연내에 활동을 시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역시 오늘 법사위 법안 소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심사를 시작할 방침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추천위 회의가 일종의 알리바이가 돼선 안 된다며 중립성 논란이 없도록 야당도 동의하는 후보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수처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선 법을 바꿔 처장을 임명하면 공수처는 출발부터 정권의 도구로 전락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공언하는 대로 야당의 비토권이 삭제된 상태에서 추천된 공수처장은 누가 후보가 되더라도 국민들로부터 인정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공수처장 추천위 회의를 앞두고 여야 원내 지도부가 의견 조율을 위해 어제 다시 만났지만 입장차만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후보 추천위에서도 현재로선 합의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KBS 뉴스 이중근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총장 징계 사유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를 불법 사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채널A 사건이나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선 측근을 비호하기 위해 감찰이나 수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을 감찰 이유로 꼽았습니다.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수집할 수 없는 판사들의 개인정보 및 성향 자료를 수집하고 언급된 사건들은 울산 선거 개입 사건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사건 등입니다. 추 장관은 지난 2월 윤 총장 등이 이 사건들을 맡은 판사들에 대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검 측은 공판 검사들이 재판을 참고하기 위해 만든 자료들일 뿐 부정한 목적으로 수집된 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추 장관은 또 채널A 사건을 언급하며 윤 총장이 측근 한동훈 검사장을 보호하려 감찰과 수사를 방해하고 관련 정보를 언론에 유출했다며 책임을 물었습니다. 특히 채널A 사건은 대검 부장회의에 수사지휘권을 넘겼는데도 윤 총장이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강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총장이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을 대검 감찰부에서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실로 이첩하도록 지시한 점도 직무상 의무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대검 감찰부장의 이의 제기에도 관련 민원 사본을 확보해 원본을 이첩하는 것처럼 꾸며 송부하도록 지시했다는 겁니다. 마치 민원 원본을 이첩하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여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하도록 지시함으로써 검찰총장의 권한을 남용하여 하지만 대검 측은 채널A 사건의 경우 측근 의혹 때문에 오히려 회피했고 전문수사자문단 회부도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감찰 정보 유출은 알지 못하는 일이고 한 전 총리 사건은 성격상 인권부 처리가 맞다고 판단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선거 개입 사건과 채널A 사건, 한명숙 전 총리 사건까지 추 장관이 그동안 윤 총장과 갈등을 빚었던 사건들을 줄줄이 감찰 사유로 들었지만 대검이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향후 진실 공방도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사상 초유의 직무배제 조치에 여야의 반응은 예상대로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스스로 거취를 밝히라며 사실상 사퇴를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막는 무법 행위라면서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습니다. YTN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초강수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까지 거론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SNS를 통해 윤 총장의 혐의에 충격과 실망을 누르기 어렵다면서 공직자답게 거취를 결정하라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자진 사퇴를 촉구한 겁니다. 민주당 공식 논평도 추 장관이 밝힌 윤 총장의 혐의에 맞춰졌습니다. 징계 청구 대상이 된 여러 혐의 가운데 어느 하나 위중하지 않은 것이 없다며 윤 총장은 감찰 결과에 대해 스스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라고 몰아세웠습니다. 반성이란 다소 완화된 표현을 쓰긴 했지만 거취 표명까지 포함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과 규정에 따른 합당한 조치입니다.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조치를 무법 행위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직무 배제가 대통령의 뜻인지 밝히라며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법무부가 무법부, 비법부임을 최종적으로 인증했습니다. 이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임명권자인 대통령께서 직접 입장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YTN과의 통화에서 이번 조치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일체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완전한 검찰 파괴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의당은 사실상 이번 조치는 윤 총장 해임으로 받아들인다면서 문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논평했습니다. 열린민주당은 적절한 조치가 내려졌다면서 법 절차에 복종하라고 요구했지만 국민의당은 명백한 정치적 탄압이자 보복이라고 정반대 입장을 보였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 문제로 갈라선 정치권이 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 직무 배제 조치에 또 한 번 충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YTN 우철입니다. 헬스 에브리데이. 호두는 견과류 중에도 영양가가 풍부합니다. 한방에서는 변비나 천식 등을 치료할 때 호두를 약으로 쓰기도 합니다. 호두 또 어디에 좋을까요? 헬스닷컴이 호두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건강상 이득을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뼈입니다. 호두에는 염증을 다스리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암이나 심장병 그리고 신경변선 질환의 발병과 진행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백질과 섬유소, 좋은 지방, 비타민과 미네랄도 잔뜩 들어있습니다. 특히 망간이 풍부해서 호두 7알이면 하루 필요한 망간의 50%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망간은 콜라겐 생성과 상처 치료 그리고 골격 형성 등에 꼭 필요한 미네랄입니다. 두 번째, 두뇌입니다.
호두를 먹으면 머리가 좋아진다는 말 한 번쯤 들어봤을 텐데요. 2020년 미국 임상영양학 저널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이는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600명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호두가 인지 기능이 감퇴하는 속도를 늦춘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입니다. 단 건강한 사람보다는 나이가 많거나 담배를 태우는 등 인지 저하 위험이 높은 이들에게 효과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장입니다. 호두에 들어있는 생물활성 화합물은 질병과 관련한 장 환경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 연구진은 심혈관계 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은 과체중 성인이 호두를 섭취할 경우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는 내려가고 장내 유익균은 증가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마지막 체중입니다. 호두는 양에 비해 포만감을 줍니다. 식욕에 영향을 미치는 중추신경계의 변화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당뇨, 비만, 대사 저널에 실린 논문 등에 따르면 호두를 먹은 사람들은 허기를 덜 느끼고 따라서 적당한 시간에 적정한 양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즉 호두를 먹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수월하게 감량에 성공했습니다. 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의 정권 이양 불확실성 감소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기대로 큰 폭 올랐습니다. 다우지수는 사상 처음 3만 선을 돌파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454.97포인트, 1.54% 오른 3만 46.24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57.82포인트, 1.62% 오른 3,635.41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56.15포인트, 1.31% 상승한 12,036.79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장중에는 3만 116.51까지 오르며 3만 시대를 열었습니다. 지난 3월 말 18,200대까지 추락했던 데서 극적으로 반등했습니다. S&P 500 지수도 이날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습니다. 시장은 미국의 정권 이양 관련 소식과 제닛 옐런의 재무장관 내정 영향, 주요 경제 지표 및 코로나19 관련 소식 등을 주시했습니다. 이날 종목별로는 테슬라 주가가 6.4% 이상 오르며 시가총액이 5천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업종별로는 에너지가 5.16% 급등했고 산업주는 1.8% 올랐습니다. 기술주도 1.39% 상승했습니다. 국제유가는 오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에 대한 기대감 속에 3월 초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내년 1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4.3% 급등한 44.91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런던 ICE 선물 거래소의 내년 1월물 브렌트유도 현재 배럴당 3.8% 뛴 47.82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와 브렌트유 모두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지난 3월 6일 이후 가장 높은 가격이라고 로이터는 전하고 있습니다. 최근 잇따르는 코로나19 백신 개발 희소식이 내년 원유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면서 유가를 함께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미국의 제약사 화이자, 모더나에 이어 영국 아스트라제네카도 전날 자사 백신의 예방 효과가 90% 정도라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가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정권 인수를 공식 허용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도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안전자산인 국제 금값은 연일 급락세입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금은 온스당 1.8% 떨어진 1,804.60달러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백신 개발 등의 긍정적인 뉴스에 투자자들이 금을 팔고 위험 자산으로 많이 갈아탄 여파로 보이고 있습니다.
11월 24일 화요일 오늘 밤과 내일 날씨입니다. 한 주간 맑은 날씨를 보이는 남가주 지역 수요일인 내일 낮 기온 오늘보다 6, 7도가량 내려가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인 모레 목요일에는 다시 예년 기온을 회복해 추수감사절 연휴를 포함한 이번 주말까지 당분간 계속되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내일 낮 최고 기온 67도, 밤 최저 기온 49도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 69도, 48도, 벨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65도, 45도, 해안 지역의 내일 낮 최고 61도, 밤 최저 50도입니다. LA 지역 오늘 밤 5에서 10마일대 바람이 불겠고 오늘 밤 최저 기온 49도입니다. 한국은 낮부터는 추위가 누그러지면서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다만 아침과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낮 최고 기온 화씨 50도, 밤 최저 기온 화씨 30도입니다. 한인 커뮤니티의 소중한 친구이자 생활의 동반자 라디오 서울이 개국 28주년을 맞았습니다. 1903년 한인들이 하와이에 첫 발을 내디딘 이래로 미주 한인 커뮤니티는 지금껏 쉼없이 성장해 왔습니다. 부딪히고 좌절하고 힘겨울 때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준 것은 서로를 향한 격려와 응원이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와 더불어 성장한 라디오 서울. 라디오 서울의 28년은 우리의 이민 역사와 맥을 같이 합니다. 세상의 모든 이야기를 담으려는 라디오 서울 방송은 우리가 함께 만드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라디오 서울 1650. 청취자와의 소통만으로 기뻤던 1992년. 그리고 28년이 지난 지금 라디오 서울은 멀티미디어 그룹으로 거듭났습니다. 1992년 첫 방송을 시작한 이후 FM 라디오, 모바일 서비스를 거쳐 보는 라디오, 라디오 서울 TV, 라디오 서울 유튜브, 한국 TV 채널, 한국 홈쇼핑 등 시대의 변화와 애청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인 라디오 서비스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가져온 세계적인 팬데믹은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꿨으며 다가올 미래에는 더욱 진화된 방송이 요구될 것입니다. 이에 라디오 서울 방송은 다가올 새로운 시대를 대비하여 N스크린 멀티 디바이스 방송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어떠한 기기로도 듣고 볼 수 있는 방송이 라디오 서울이 추구하는 N스크린 멀티 디바이스 방송입니다. 24시간 늘 깨어있는 방송, 눈과 귀가 함께하는 방송, AM 1650, FM 106.3 라디오 서울 방송. 미국 내 다양한 이슈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기분 좋은 아침, 반짝이는 하루를 선사하는 이영돈 선우의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나른한 오후 활력을 전하는 싱글벙글쇼와 라디오 콘서트. 빠르고 정확한 뉴스, 지구촌 소식을 실시간 전하는 모닝뉴스와 이브닝 뉴스. 한국 TV와 유튜브로 이원 방송하는 조희정의 한국 홈쇼핑 리뷰. 라디오 서울은 당신의 또 다른 가족입니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방송, 들으면 행복해지는 라디오 서울. 지금까지의 28년이란 밑거름을 통해 앞으로 희망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라디오 방송의 한계를 넘어 N스크린 방송으로 더 멀리, 더 높이 세상 보는 눈을 키우는 최고의 방송, 라디오 서울.